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3주 동안 네, 영상을 못 올린 게 죄송해서 좀 재밌는 영상을 올려볼까 하고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북클럽 보니까 막 뭐 책 주문한 거 보여드리고. 근데 저는 사실 종이책을 좀 그만 사자. 집에 책이 너무 많고 정리해서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또 그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이북, 전자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책을 좀 많이 본 거는 그 스캔해가지고 PDF로 저장하자. 막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책을 많이 주문하지 않아요, 최근에는. 근데 도서관에서 빌려보다가, 이거 너무 소장하고 싶다. 나중에 이거는 내가 자료로 꼭 찾아볼 것 같다.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 사면은 나중에 절판돼서 내가 꼭 다시 찾을 것 같다. 이런 책도 있고, 그런 책들을 장바구니에 다 넣어놨던 거를 해가 가기 전에 한 번씩 주문을 하거든요. 계절이 가기 전에 한 번씩. 책 안 산다고 하면서도 맨날. 근데 이번에 주문한 책들은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봤거나 보고 싶었던 책인데, 소장하고 싶다. 그런 거를 이제 주문을 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겠죠? 네. 뜯어볼게요. 제일 먼저, 어린 왕자. 이거는 그 역자 선생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SNS에서 잘 아는 선생님인데, 이 역자 정연복 선생님이 프랑스 문학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린 왕자 사실 다들 집에 한두 권씩 있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갖고 싶더라고요. 그림이 너무 예뻐요. 그림이 너무 예뻐서 이거 너무 갖고 싶다. 또 이 제본 형식이 이렇게 된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 읽다가 나중에 우리 조카들한테 좀 선물을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주문했는데 지금 딱 꺼내보는 순간 너무 만족했습니다. 이거 잘 샀어요. 제가 생각했던 딱 그런 책이에요, 지금. 딱 제가 생각했던 책. 좋고요. 다음은 굿닥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안톤 체홉 좋아한다고 하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경기 인천 방송 OBS 라디오에서 오늘의 기후라는 프로그램 DJ를 하고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10시부터 12시까지. 재방송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토일은 재방송이 없습니다. 거기에 오는 초대 손님 중에 한 분이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그 파주해 시민협동조합, 태양광 발전 시민협동조합에서 기술이사 하고 계시는 이기관 선생님이, 제가 체업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굿닥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렌즈를 빼서 이름이 잘 안 보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 굿닥터는 미국 작가가 쓴 희곡인데 체홉을 주인공으로 해서 썼대요. 체홉이라는 작가,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그래서 굿닥터 이거 공연하는 것도 포스터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체홉이라고 생각을 왜 못했지? 하고 생각이 났어요. 요것도 읽고 제가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은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에 어떤 책이었는지 올려볼게요. 이것도 제가 정말 읽고 싶어서 산 책이고요. 이건 오래오래 소장할 것 같아서 산 책, 굿닥터. 그 다음에 저의 정말 크나큰 관심사, 부역자, 전쟁 기만 생존. 이게 소련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20세기를 쭉 돌아보면서 피해갈 수 없는 주제 같아요. 이게 우리 막 누가 친일파냐에서 딱 선을 긋고 여기까지는 친일파, 여기는 괜찮아. 이 선 긋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엔 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정말 친일 부역을 했던 고약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면죄부를 막 날릴 수도 없는 거고, 부역자들은 어떤 존재고 왜 그 시절에 그랬고
우리는 그걸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나 또는 뭐 이런 그 점령 당한 지역에서 점령한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역자에 대한 책인데요. 이건 제가 도서관에서 잠깐 봤는데 번역이 일단 너무 좋았어요. 이 번역한 선생님이 잠깐만요. 이 윤영수 선생님인데 제가 박경환 선생님하고 윤영수 선생님이 부부세요. 근데 이 두 분이 번역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이건 그리고 막 너무 많은 나라와 문화권이 나와서 이 부역자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당시 너무 많은 언어 문화권이 나와서 이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도서관에서 봤는데 책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제도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서 샀습니다. 짜란! 부역자 이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러시아적 인간. 러시아적 인간이라는 이 책은 일본 작가가 쓴 책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지스 도시코라고 돼 있는데 일본하고 러시아는 노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죠. 러시아 제국일 때 졌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혁명 끝나고 나서 적군파 볼셰비키 혁명 성공하고 나서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밖에서 백군파를 막 지원하면서 반 볼셰비키를 지원하면서 그때 일본이 극동 지역에서 최후의 일각까지 싸웠던 소비에트 입장에서 보면 외세였어요. 외세. 그래서 몰려온 백군들하고 힘을 모아서 일본이 적군 쪽에서 싸웠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잡으면서 나중에는 백군과 적군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조선인과 일본인의 싸움이냐 할 정도로 극동 지역에서는 내전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막 크게 싸웠습니다. 그랬는데 일본이 2차 대전 패전도 또 소련한테 당한 것도 있어요. 2차 대전은 여러분 자꾸 미소를 냉전시대로 생각해서 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2차 대전 때 처칠과 루즈벨트는 스탈린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 처칠과 루즈벨트가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루즈벨트는 스탈린 끌어들이려고. 처칠은 유럽 전쟁에서 스탈린이 더 크게 참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실제로 소련 부대가 엄청나게 싸우고 엄청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또 승리를 했잖아요. 유럽 쪽에서는. 거기 승리하고 나서 또 태평양 와서 또 싸웠던 거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소련과 러시아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직접 싸운 적이 없거든요. 6.25 전쟁 남북이 우리끼리 싸우면서 미소가 붙었던 거죠. 근데 일본은 2차 대전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러시아 문학 좋아했고, 일본에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였고, 우리한테. 그 다음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패전하고 나서도, 러시아, 소련에 대해서 외교 관계를 잘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은, 러시아적 인간은 정말, 러시아란 무엇인가? 러시아는 서구와 다르다. 동아시아도 아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러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거를 이제 러시아 문학을 통해서 19세기 문학도 쭉 훑어보면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러시아라는 정체성을 러시아 문학에서는 어떻게 형성됐는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게 195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그렇게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한 10년 좀 지나고 나서 이런 책을 쓰고 이런 책이 나오고 이게 또 굉장히 오랫동안 스테디셀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좋아하고 영향을 받았던 책인데 저는 일본어를 못합니다. 일본어 문맹. 그래서 공부해야지 하면서 계속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그래요. 일본어 공부할 시간에 러시아어를 좀 더 하지. 이런 마음으로 안 하다가 러시아어도 안 하고 일본어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러시아적 인간 이 책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영향을 많이 줬다는 것도 알았는데 제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일본어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랑아리에서 이게 번역된 거 보고 굉장히 반가웠지만 읽고 나서 얘기할게요. 이 아쉬움이 이 책을 지금의 시점에서 이게
결정판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 50년대 시점, 50년대 일본의 시점에서 이러했다 하고 참조하는 거고요. 60년대, 70년대까지도 이게 상당히 통했죠. 근데 문서고가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 문학에 대한 현대 문학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러시아 문학 자체도 16세기부터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보던 것들이 또 더 올라가서 옛날 9세기 뭐 이렇게 올라가서도 그게 어떤 러시아의 정체성으로 문학이라는 게 있었다고 봐야 된다 하는, 굉장히 문학 사가들이 연구하는 게 80년대 페레스트로이카 지나면서 또 활발해지고 문서고 열리면서 21세기로 오면서 또 관점들이 더 풍부해지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옛날 얘기예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원래 옛날 얘기에서 자꾸 살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뭐가 얼만큼 더 풍성해졌는지, 어떤 부분들은 비판되고 바뀌었는지 하는 거는 이제 이 다음에 또 나와야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책이 없었어요, 우리말로.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쁘게 이 책을 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이것도 소장, 아마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책이다 하고 산 거고요. 뭘 책을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참. 제국의 향기. 네. 이거는, 샤넬 넘버 5와 레드 모스크바. 뭘까요? 샤넬 넘버 5. 우리 마릴린 몰로 언니가 잠옷 대신 입고 잤다는 샤넬 넘버 5. 그쵸? 향수죠. 샤넬 향수가, 러시아 제국 시절에 러시아에서 만들어졌던, 향수. 그 이후 소비에트 시절에도 이어졌던 향수의 영향을 받은 거다.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재밌겠죠? 근데 우리 다 샤넬 넘버 5는 알지만 레드 모스크바는 모르잖아요. 이것도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제가 읽고 나서 재밌는 대목들은 또 커뮤니티에 올려둘게요. 짜란. 이러고 이제 읽고 커뮤니티에 안 올려도 너무 원망은 마세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100곡. 저 이 책은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 다시 나온 걸 거예요. 저 이거 한 3번째 사는 느낌이거든요. 처음에 산 거 친구한테 막 야 너 이거 봐라 하고 자랑하다가 어느 친구한테 갔는지 가고 안 돌아왔고, 2번째는 헌책방에서 샀어요. 헌책방에서 사고 보다가 역시 이사 다니면서 어디론가 사라졌고. 근데 이거를 왜 샀냐면 제가 이제 그 오늘의 기후 OBS 라디오에서 하는 거 오늘의 기후에서 음악을 트는데 최근 들어서 무라카미 하루키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이거든요. 전문가나 뭐 실천하는 활동가들이나 환경 생태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뭐 생활인들, 주부나 작가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하다못해 무슨 정말 다양한 주제로 먹거리나 옷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사이사이에 음악을 틀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팝송이나 발라드만 틀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가끔 보니까 피디님이 트로트를 한 번씩 트시더라고요. 트로트를 틀 수 있다면 클래식도 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재즈도 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강허달님 이런 거 한 번씩 트니까 청취자분들도 재밌어하고 다 괜찮다고 하시길래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100곡 여기에 있는 거를 마음에 드는 것들을 잘 골라서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다시 샀습니다. 다시 보려고. 짜란. 네. 그리고 고래와 대화하는 방법. 여러분은 고래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우영우에서 고래 얘기가 나왔지만 옛날부터 돌고래는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래와 대화하는 방법, 이 책에 대해서 한 달에 2번 오늘의 기후에서 기후 북클럽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기후위기나 환경 생태에 대한 책들을 한 권씩 소개해 드리는데 이 책을 너무 저는 하고 싶었어요. 고래와 대화하는 방법. 고래. 근데 역자 선생님이 부끄럽다고 안 나오신대요. 그래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혼자 읽고 역자 선생님은 안 나오시지만 제가 어디서 한번 인용을 해볼까 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보다가 이 책도 오래오래 소장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니까 무릎이 아프니까 요거 좀 하다가 나머지는 다음번에 할게요. 나머지는 다음번에 할게요. 이 책, 돌베개에서 나오는 역사책들은 재밌는 게 많죠. 그러니까 푸른 역사, 돌베개, 역사 비평사, 여기서 나오는 역사책들 저 재밌는데 푸른 역사 특히 좋아요, 저는. 근데 1945년 해방 직후사 현대 한국의 원형 이걸 보자마자 무슨 책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시기가 1945년부터 1950년까지예요. 왜들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고 직접 겪었던 사람들도 다 말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박원서 선생님 그 많은 소설을 읽었지만 박원서 선생님 오빠가 끌려가고 비굴하게 막 살려달라고 하고 막 그랬던 얘기들 나오지만 죄목이 뭐였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어느 쪽 편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겪었던 분들이 얘기를 안 해주신다고요. 근데 한국 전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45년에서 50년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야말로 겪었던 분들이 함구하는 얘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뿌리잖아요. 대한민국의 뿌리. 그래서 항상 궁금했는데 이분이 딱 현대 한국의 원형, 제 생각하고 비슷한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그럼 너무 반갑잖아요. 저는 원형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원형이라고 생각해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몰라서. 근데 이런 학자분들 걸 딱 읽으면 이제 할 말이 생기잖아요. 왜 원형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책도 진짜 제가 잘 읽을 것 같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그만해야지 했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그만할게요. 이거 부다페스트 1900년. 이거는 왜 했냐. 부다페스트가 여러분 지금 헝가리 수도죠. 헝가리 수도인데 부다페스트, 헝가리 혹은 오스트리아, 빈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뭔가 그때 똑똑했던 사람들은 오스트리아에 다 모여 있었네. 특이한 예술가들은 헝가리에 다 있었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있거든요. 유럽 역사 보다 보면. 근데 그게 이민족들, 또 이질적인 문화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제국의 특징이죠. 이제 1차 대전 때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나중에 다 각자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도 다 같은 제국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이렇게 저렇게. 그때 보면은 우리도 왜 출세하려고 하면은 서울에 보내고 서울에 가서 이제 학교 다녀가지고 이렇게 교육으로 신분 상승을 노리는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신분 제도가 없어지고 무언가 신분 상승에 사다리가 생길 때 많은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나요. 근데 이때 보면은 그 중부 유럽의 젊은이들이 빈으로 가거나 부다페스트로 가죠. 모여요, 거기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활력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다페스트 1900년. 이건 저의 또 오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다. 또 여기서 있었던 게 폴란드를 통해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었을 텐데 뭐였을지 궁금하다. 근데 이것도 그랑아리예요. 제가 이거 책을 주문하면서 보니까 그랑아리 출판사 책이 4권이나 있더라고요. 더 할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제? 더 하라고 하는데 무릎 아픈데. 자, 그 다음에는 조선의 과학기술사. 장인과 당나무가 함께 만든 역사. 조선의 과학기술사. 이거 정말 재밌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그 종이 진짜 최고였다고 하잖아요. 한지. 그래서 장인과 당나무가 함께 만든 역사에서 저는 과학기술사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지만 이게 어쩐지 우리가 오늘의 기후에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거하고도 연결이 좀 될 것 같고 여러모로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푸른 역사에서 나왔어요. 푸른 역사책 사실 한 5권 정도 장바구니에 있었는데 언젠간 또 사야죠. 한 2-3달 있다가 또 장바구니 한번 털 때. 요거는 좋은 책이었다고 김영민 선생님인가? 이런데 신문에서 소개도 됐던 것 같아요. 짜란, 이런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많이 샀네. 세계 끝의 버섯.
이거 저의 관심사. 제가 비건이에요. 비건이어서 버섯을 비건이 아닌 분들이 한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연어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만큼 제가 좋아하는 게 버섯. 버섯을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버섯 맛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냥 버섯에 대한 얘기여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게 환경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버섯을 가지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자연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왔고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두껍죠. 근데 도서관에서 좀 읽어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세계 끝에 버섯. 이 얘기도 한번 기회가 날 때 하겠습니다. 얼마나 재밌었으면 이렇게 상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삶이 엉망이 되어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가? 나는 산책을 한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버섯을 발견한다. 이게 띠지예요. 삶이 엉망이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뭘 하시나요? 저는 똘스토이를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세계 끝에 버섯.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는 안 올리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안 올릴 것 같아요. 뭐 유튜브에 다 올라오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책 읽는 걸 함께 하는 걸 주로 하려고 하고 한국과 러시아가 언제 만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교류해 왔는가 하는 거를 나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조금씩 강연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우리 문학이 어떻게 러시아 문학하고 어떤 관계로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항상 마지막에 특집 코너로 얘기하는 게 우리 백석 선생님. 백석은 다들 미남으로 유명하죠. 제가 지난번 송년회 갤러리 까르시나라고 러시아 그림 전문 갤러리가 있어요. 거기서 송년회 할 때 강연을 하면서 백석의 사진을 올려놓고 우리 한반도에서 지난 150년간 살았던 남자들 중에서 가장 미남이라고 그랬더니 얼평하면 안 되지만 했어요. 그랬더니 막 어떤 분들이 아니다. 누구죠? 서울에 보면 나왔던 정말 잘생겼다고 유명한 정우성 배우가 더 잘생겼대. 백석이 더 잘생겼는데 제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딱 오셔가지고 젊은 분이 청년분이 백석 사진을 보면서 혹시 배우 박정민인가요? 해서 배우 박정민 씨를 막 또 찾아봤어요. 진짜 닮았나? 그리고 이게 뭐냐면 가난한 그대의 빛나는 마음. 북한 문학 속의 백석. 제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이쪽에서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는지 또 남쪽에서 백석과 가까운 분 자야 이런 분들 얘기 이런 건 듣고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 백석이 어떻게 지냈는지 96년까지 아마 생존하셨죠? 그게 정말 저한테는 또 궁금한 부분이라 북한 문학도 잘 모르지만 백석 이분이 러시아 문학 많이 번역하셨어요. 그리고 아동 문학 좀 쓰고 또 백석 이분이 러시아어를 워낙 잘해서 북한이 소련 군정으로 가고 우리는 미 군정으로 갈 때 그때 조만식 선생님 통역비서 수행비서 통역비서였거든요. 그래서 1대1로 회담을 할 때도 소련에서 온 사령관하고 조만식 선생이 1대1로 얘기해야 될 때도 백석 선생이 배석해서 통역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 문학의 조예가 깊어요. 러시아어도 아주 잘했고 그런 분이라 더 애정이 가는 게 있죠. 가난한 그대의 빛나는 마음. 어떤 얘기일지 궁금해요. 남의 백석과 북의 백석, 통일된 문학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백석 이분이 번역한 숄로호프 고요한 동강을 그게 소명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원래 숄로호프의 고요한 동강이 이 돈 지역에 토속어가 많아서 번역이 쉽지 않아요. 근데 시인 백석도 워낙 우리 토속어에 강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번역된 걸 보면서 이거는 시인만이 할 수 있는 번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북한 문학 속의 백석 어떤 내용일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역사 비평사에 한글과 타자기
한글도 저의 관심사입니다. 한글은 한 30년 동안 이것저것 관련된 걸 읽어왔던 관심사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 북클럽 비바 보시면서도 왜 톨스토이라고 써요? 톨스토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영어나 러시아어나 외국어들은 표기가 두 개잖아요. GK, 그쵸? 근데 우리는 끄라고요. 끝까지 자음이란 말이에요. 끄가 그냥 단순한 발음 기호가 아니라 한글 자모체계 안에서 자음인데 왜 우리 자모체계에 있는 자음을 왜 안 쓰지? 하는 그런 아주 소박한 의문에서 그냥 똘스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비 출판사나 또 북이나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도 그렇고 조선어 전문가들이 연구했던 분들이 끄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하면 안 되지? 하는 저의 그 의혹이 있죠. 순진한 의혹. 그래서 한글에 관심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 한글이 타자기가 만들어지면서 한글 사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는 건데 타자기 기억나시나요?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1991년에 들어갔을 때 타자기 갖고 와서 타자기로 쳐가지고 숙제 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92년부터 이제 아레아 한글 나오기 시작했죠. 93년 가면서 워드 프로세서로 하다가 아레아 한글로 넘어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빠가 이런 타자기 칠 줄 알아야 된다고 나중에. 근데 너무 복잡하고 이상해서 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한글과 타자기 2벌씩 3벌씩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 한글의 자모체계가 톨스토이가 그냥 단순히 소리 나는 대로 쓰냐 안 쓰냐가 아니라 한글의 드트뜨 크크를 다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로 저한테 느껴지는 것처럼 타자기도 뭔가 이 한글을 어떻게 보느냐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주문했습니다. 한글과 타자기. 그리고 차이나 리터러시. 이거는 제가 아직 못 읽었어요. 도서관에서도 못 봤고 보고 싶다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책인데 네, 화면으로는 감기 안 옮기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동시에 얘기할게요. 한 권 남았네 이제. 일본의 굴레. 제가 무릎이 아픈 관계로 앉아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94년에 모스크바에 있을 때 그때 오에겐자부로 선생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러시아 저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워낙 인텔리겐tsi아들이어서 오에겐자부로가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받는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웃나라에서 아시아에서 노벨문학상이 나왔다고 막 우리가 좋아할 줄 알고 그러시는데 한국 애들이 우리가 오에겐자부로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 노벨문학상 받는다는 얘기 나오기 전까지. 잘 모르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조금 한심해하면서 오에겐자부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선생님은 오에겐자부로를 그러면은 일본어로 읽으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에 러시아어로 번역된 것도 있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한국 친구들 몇 명이 또 이 애국심에 불타는 1990년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을 생각해 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일본 문학은 일본이 돈이 많으니까 외국어로 많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노벨상도 받고 인정도 받고 하는데 일본 문화는 깊이가 없다. 우리가 다 가르쳐 준 거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일본 문학을 안 읽어봤으니까 대단하게 생각은 안 했지만 좀 너무 그렇게 말하니까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 러시아 선생님이 되게 예쁜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대부분 다 아름다우셨어요. 근데 저 이렇게 침착하게 약간 냉소적으로 저희를 이렇게 보더니 깍쟁이들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근데 이렇게 딱 보더니 재밌네. 인치리에스나 그러거든요. 재밌네. 너네는 모스크바까지 와서 이 먼 모스크바까지 와서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이웃나라 일본의 작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딱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 가까이 그 말이 항상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오니까 이제 오해겐잡으로 막 번역돼서 나오더라고요.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 작가들이 또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일본하고 화해의 시대를 연다. 그리고 일본의 대중문화가 막 많이 들어왔죠. 대중문화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때 인문학도 정말 많이 번역되기 시작했잖아요. 가라타니 고진도 그때 읽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저는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항상 그 선생님의 말씀이 귓전에 울려요. 너네는 이 먼 모스크바까지 와서 러시아어 공부를 하면서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웃나라 일본의 문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얘기가 항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역사, 일본의 문화, 일본은 그때 왜 그랬지? 이거는 왜 그렇게 우리랑 의견이 다르지?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이런 것들이 항상 마음속에서 어떤 의문을 일으켜서 일본에 대한 책들을 좀 찾아서 보게 되는데 이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본의 굴레. 아까 제가 그 부역자 번역 참 좋다고 했잖아요. 그거 번역하셨던 그 선생님들이 또 번역하신 거예요. 이것도. 윤영수 선생님하고 박경환 선생님 또 번역하신 거예요. 이 책을 좀 찬찬히 읽어보고 싶어서 유튜브에 관련된 이 저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유튜브에 북토크하고 질의응답 받고 했던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주진영 선생님하고 같이 경제 파트에 대해서 대담을 나눈 것도 있고 신문 인터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아쉬운 거는 우리가 보는 종합적인 일본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항상 일본 옛날에 고대시대 우리가 가르쳐주고 말이야 그랬는데 우리 침략하고 말이야 지금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아 잘 살 수 있어 여기서 끝나잖아 얘기가. 그러면은 그 러시아 선생님 말씀이 귓전에 울리는 거예요. 너네는 이 먼 모스크바까지 그 먼 워싱턴 뉴욕까지 영어 공부하고 러시아어 공부하러 가면서 이웃나라 일본의 문학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늘. 그래서 일본의 굴레도 이것도 어쨌든 서양인의 시각으로 비춰진 일본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지만 이분이 워낙 일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잘 알고 계신 분이어서 한번 읽어보려고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일본 욕할 때 보면은 그게 아시아 사람끼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 사람 시선에서 이상한 거를 우리가 미국 사람이 얘기하는 걸 따라서 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가끔 그 러시아 선생님 말씀이 귓전에 울려요. 일본 중국만이 일본만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 차이나 리터러시도 주문을 했는데 한 20년 정도 저는 일본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중국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는 게 우리가 중국도 참 모르는구나. 일본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웃나라를 다 무시하고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 싫어, 일본 미워, 중국 에이 무식해, 북한 너무 이상해. 다 찢어놓고 보면 우리만 남잖아요. 우리만 남아서 사실은 100년, 150년 동안 우리가 어떤 교류를 하고 이 동아시아 안에서 어떤 교류를 하고 어떤 공동의 문화를 만들었는지 이게 정말 큰 인류의 자산인데 그거를 다 종이 찢듯이 찢어갖고 사실은 100%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도 이 주위 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걸 텐데 또 우리도 영향을 준 게 있고 근데 그런 걸 그냥 다 찢어서 딱 우리만 생각하고 태평양 넘어 미국만 바라보는 이게 저는 조금 우리를 스스로 좀 빈약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요. 차이나 리터러시 요거 시작을 해보려고요. 중국 공부도 관심이 많아요. 오늘의 기후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니까 전기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태양광 시설도 그렇고 중국이 우리에게 한 발짝 반 발짝쯤 뒤떨어져서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위, 중국의 외무부 장관이라고 해야 되죠. 그분은 일본 전공이고 거의 일본 전문가예요. 근데 우리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 그렇게 속속들이 연구하고 잘 알면서 외교한다는 거를 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차이나 리터러시 그리고
일본의 굴레, 이렇게 일본하고 중국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을 읽어보려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일본하고 중국 읽다 보면 어떻게든 러시아, 소련이 또 연결이 돼요. 읽어보면. 오늘 읽은 책들이 대부분 다 그럴 텐데 그게 20세기, 19세기 러시아가 워낙 세계 문화나 역사 전체에 끼친 영향이 커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이웃나라잖아요. 연해주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17세기 중엽부터 이렇게 우리 동네로 동아시아로 계속 와서 이제 이웃나라잖아요. 사실 러시아도. 또 중국, 일본하고 우리 관계사 속에서 문화사든 경제사든 정치사든 항상 러시아가 어딘가에 같이 있어요. 그것도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걸 읽을 때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책 이렇게 샀다고 이제 다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또 제가 장바구니 한번 이렇게 터는 날이 있을 때 탈탈탈 터는 날이 있을 때 또 소개를 한번 할게요. 오늘 소개한 책들은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 읽으면서 재밌는 대목은 커뮤니티에서 또 얘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